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고 더탐사가 함께하는 시사 톡톡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도 워낙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들이 이제 긴박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초대 손님부터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이명재 민들레 대표 나오셨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제 오른쪽에는 저희 더탐사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소개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평호 당국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당국대 교수를 한 시기는 지났고 예. 정년 퇴임한 지 이제 3년째 맡고 있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이제 그 MBC 해직 기자 출신인가요? PD죠. 네. 해직 PD 출신이고 해고되고 난 뒤에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미국 언론을 주제로 학위를 받으셨죠?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요. 아, 그런가요? 사실은 저는 저널리즘 공부한 건 아니고 네. 미디어 역사, 미디어 기술의 역사. 역사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했고요. 네. 오늘 이야기할 미국 관련한 부분은 제가 이제 부전공으로 미국학을 부전공을 했는데 아, 그러시군요. 어쨌든 그런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언론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언론에서 워낙 이제 그 정통한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의 그 바이든 정부가 그 윤석열 정권하고 유착이 돼서 그 한반도를 점점 더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그 또 다른 얼굴들을 오늘 자세히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나오셨습니다. 네. 네. 자, 먼저 그 시민언론 민들레가 드디어 텍스트가에서 벗어나서 저 이제 영상으로 영역을 좀 넓히고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죠? 네. 민들레 주간 민들레 뉴스. 시청자 반응들이 어떤가 궁금합니다. 매주 월요일 8시에 네. 이제 더탐사 정규 방송 전에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번 주가 두 번째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민들레가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하는 것을 기다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사실 그렇게 해서 아주 완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아주 상당히 호응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민들레 에디터가 지금 15 에디터와 기자들을 합해서 15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중에서 사실은 이렇게 방송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일부 있죠. 일부 있나요? 네. 더탐사 출연 경험을 포함해서 한 서너 명 정도 되시는데 잘 나머지 분들, 다른 분들은 워낙 이제 이렇게 펜으로 쓰는 것에 익숙해 있어서 카메라 앞에서의 그런 그 뭔가의 좀 부담감 이게 적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럼에도 이거 반드시 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시청자 민들레 독자분들께 약속을 드린 일에 실천하는 이행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뭐 RTV는 물론이고 뭐 더탐사도 역시 이제 이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을 동시에 송출을 하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민들레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문희정 평론가께서 문희정 평론가는 방송 전문가죠. 네, 전심전력으로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무튼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온갖 열과 성을 다해서 그 결과로 아주 썩 훌륭한 그런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꼭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야기를 약간 다른 얘기죠. 하나 덧붙이면 제가 이 PD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키기는 해봤어도 제가 방송에 나와본 적 참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오래되기도 했지만. 네, 그렇게 오늘 우리 또 김평 교수님이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방송하기 전에 우리 허경혜 작가가 무언가를 좀 상징하기 위해서 의도한 이 의상 연출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게요. 제가 사실 명리학을 좀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풍편에 들은 얘기밖에 없어서 깊은 얘기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윤 정권이 물러난 뒤에 이제
아마도 우리 민중들 사이에서 회자가 될 노래가 막 쾌지나 칭칭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윤석열 정권이 이 민심이 하늘에 닿아서 조정을 구하는 날이 좀 왔으면 합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갔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는 일본이 이제 핵 오염수를 24일 네. 투기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 어제 예. 결국은 그렇게 방류를 했죠. 투기를 했죠. 투기를 했죠. 예, 했죠. 예. 예. 기어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기어코. 결국은 그 많은 자국 국민들, 또 이웃 나라의 한국민들의 대다수의 반대, 또 국제사회의 성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강행을 했습니다. 네, 1톤. 일단은 1톤을 뭐 물 1200톤에 해석해서 방류를 한 거죠. 일본 말로 하면은 방류이고, 하지만 이걸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투기인 것이죠. 예. 내년 이제 3월까지 이제 1차 방류를 이제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시기가 굉장히 좀 공교롭습니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뭐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예를 들면 한국 정부에서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기왕 버릴 거면 빨리 버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었고 사실 그동안에 그 해외에 나왔던 여러 가지 소식을 종합을 해보면 일본 정부는 일테면 G7 그 국가들로부터 온갖 그 이 외교적인 노력을 동원해서 사실상 이런 그 핵 폐수,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건 사실상 사전에 내락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동안에 시기를 조율해 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가장 큰 문제였던 한국과의 관계를 이번에 뭐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정리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요 보니까 이제 중국의 경우는 일본 대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엄중 항의를 했다고 하고 홍콩에서는 이제 일본산 수산물 이제 전면 규제를 더 강화하는 등 이제 중국이나 그 홍콩 입장에서는 이제 이 주권 국가로서 취해야 될 자구적인 조치들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사실상 뭐 일부학에서 오염수 방류를 한국 정부가 이왕 버릴 거 빨리 좀 해달라고 민원했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우리 정부만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우리 김성진 기자가 네. 우리 한국 정부의 이제 공식 반응, 네. 이 말도 안 되는 반응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네. 23일 이제 국회에서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언들을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분명히 한국 정부가 그 핵폐수 방류를 뭐 용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걸 뭐 방조, 조작 한편으로는 오히려 일본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선 거잖아요. 시기도 기왕할 거면 빨리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찬성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제 모순되는데요. 일본의 방류 계획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는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한 적은 없다. 그렇죠. 이 두 개의 그렇죠. 입장이 사실은 양립 불가능한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에 지금 이런 투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이건 찬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네. 예. 혹시 이제 방류 후에 뭔가 문제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예감을 갖고 있고 그때 가서는 우리가 그래서 찬성한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이제 미리 방어막을 좀 쳐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모든 게 끝난 것이죠, 사실은. 네. 이제 투기가 이제 이행이 됐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글쎄요, 뭐 그런 전략인가요? 이제는 노골적인 명시적인 이런 지지 찬성은 이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계산이 선 것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얄팍한 것인데. 제 생각에는 한국 특히 우리가 흔히 보수 세력, 보수 정치 집단의 행태와 관련해서 좀 더 근본적인 틀에서 보면 이 한국의 기득권 지배 세력 또는 정치 경제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보수 세력이 기본적으로
친일 매판 세력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이어지면서 일본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주권 국가로서 대하는 태도 자체를 애초부터 네. 키워오지 못한 애초에 그 마음속에 그런 자세가 없는 세력이나 집단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데서 이번에 네. 그 핵폐수 방류 문제도 그렇게밖에 접근하는 태도가 그런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맥락에서도 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예, 말씀하시죠. 네, 어제 또 이제 그 국회에서 그 핵폐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고 옹호하는 문제가 없다라고 발언한 의원들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게 최영호 의원이 있죠. 네. 최영호 의원은 뭐 오염수의 방류가 우리한테 미칠 영향은 사실상 0이나 같다는 과학적인 결과 보고서가 많다.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인지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보고서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기도 하고 사실 방사능의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세계적인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물리학자 중 한 분이신 최무현 교수님이 나와서 일관되게 사실은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담겨 있고요. 또 다른 또 두 명의 의원 중에 그 윤상현 의원이 있더라고요. 또 김석기 의원이 있고. 근데 공교롭게도요, 두 사람 다 그 지역구가 그 바닷가가 아닙니까? 네네. 인천이고 경주이죠. 사실 지역구에 있는 자기 그 주민들, 또 거기 상당히 이제 어민들도 있겠죠.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의 생존권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테인데. 오염수 방류가 우리한테 미칠 영향이 사실상 0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과학적인 인식이 0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누구도 사실은 이 오염수 방류가 몰고 올 위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건 미중류의 그게 진짜 방사능 생체 실험이지 위험성이죠. 않습니까? 그렇게, 예. 그렇지. 그 일본에서 있었던 그 핵폐수 방류 반대 시위 구호 중에 이런 게 있더군요. 영어로 써 있던데요. Japan is going to nuke the Pacific이라고 말하자면 태평양에 원자 폭탄을 하나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네. 이래서 되는 거냐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사실은 그것이 이 핵폐수 문제, 방류 문제의 핵심을 아주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일본은 지금 태평양에 원자 폭탄을 하나 떨어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가 아주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만약에 이게 일본 정부의 핵 방류 자체를 막지 못한다고 얘기한다면 실시간으로 우리 정부가 직접 그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 방류 후에 그걸 우리가 직접 시료를 떠서 그 실시간으로 그 체크하는 그런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일본 정부한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그냥 일본 정부의 발표,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뭐 믿고 수긍하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네. 박진 장관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한 대목이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만반의 대처를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만반의 대처가 대체 뭘 말하는 건지 이런 것인가요? 지금 기업체, 학교에 뭐 수산물 급식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만반의 대처인 거예요. 이 정부가 생각하는.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일본 내에서 이 핵폐수 방류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지금 뜨겁게 네.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이제 일본의 그 연안의 어민들이겠죠. 그래서 일본 어민들은 일관되게 반대를 해왔는데 최근에 약간의 이제 기류 변화가 있죠. 일본 정부가 이것을 돈으로 상당한 지원금으로 그 어민들의 그 불만을 반발을 무마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것이 좀 먹혔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일본 어민협회장은 우리는 찬성한 적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한편에 이제 일본 어민에 대한 그 같은 돈으로 일종의 이제 회유 작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일본 정부의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승호 에디터의 말처럼 일본 정부의 모순인 거죠. 오염수가 피해가 없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배상을 하는 것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국 어민들에 대한 피해만 보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국 인근 한국 해역의 어민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이것이 앞뒤가 맞는 얘기일 테고 또 그리고 그것을 한국 정부가 설령 만약에 그 투기를 방류를 용인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것은 해야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일절 이렇다는 말 한마디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이죠. 네. 뭐 일본 전범 기업들을 대신해서 강제징용도 우리 정부나 그 기업이 보상하듯이 뭐 변제한 뭐 이런 일본 정부의 핵폐수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는 네. 우리의 몫이다라는 뭐 또 생각을 갖고 그렇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에디터가 썼듯이 아마 네. 그렇게 된다면 아마 국제적으로 집단적인 아마 거대한 규모의 뭐 배상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이게 아마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직접 그 오염수에 대해서 그 오염도를 직접 샘플링하고 측정하는 뭐 이런 걸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도 그 일본 정부를 상대로 그런 걸 요구하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일본 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우리 어민들이 입을 피해를 가지고 그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하고 하는 건 일본 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많이 답답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보니까 24일 방류가 공교롭게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날짜가 일치하지 그렇습니다. 않아요? 공교로운 것이죠. 예. 경술국지라고 하는 이제 그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이 체결됐던 것이 네. 1910년 8월 22일이었고요. 8월 22일. 그리고 이제 이 체결된 조약의 발효가 일주일 뒤인 8월 29일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24일이면은 바로 22일에서 29일까지의 경술국지 주간의 한 가운데인 것이죠. 네. 이렇게 또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또 그 사실상 그 태기를 그런 걸 역사적인 의미를 생겨서 그럴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 싶은데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자, 113년 전의 경술국지와 지금의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 국치라고 한다면은 다른 점에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어떤 일방적인 힘의 열세에 의해서 강제로 병합을 당한 거였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번에 사실상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주권, 우리의 영토의 일부를 헌납을 한 것이잖아요. 바다라고 하는 우리의 영토의 일부를 일본에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폐기의 어떤 처리장으로 자발적으로 갖다 바친 것입니다. 네. 자발적인 국치인 것이죠. 네. 또 또 동해라는 그 명칭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건 또 다른 미국이 문제이고요. 사실상 네. 일본의 이야기와 요청과 그동안의 네. 주장을 네. 국제적으로 사실상 용인해 준 것과 마찬가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왜 우스갯소리로 이제는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아니라 네. 일본해와 호지산이 마르고 닳고 이렇게 국가를 바꿔 불러야 되는 거냐 하는 그런 우스개 같지도 참 우스개지만 우스개 참 같지만은 않은 얘기인데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뭐 일본 정부에서 그런 요구를 하면 우리 정부는 뭐 거절할 수 없는. 검토하겠다라고 할 건가요? 네. 지금 뭐 바다도 그렇고 예. 이대로 가면 사실은 이제 독도도 조만간에 뭐 네. 일본의 안에 있는 섬이 되는 셈이니까.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그 주권에 대한 그러니까 이 민주공화국에서 이 권력의 기반이 어디인가, 즉 인민인 것인데, 뭐 우리 통칭 국민,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권력이라는 건데 그런 생각이 없는 집단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들의 권력은 미국과 일본이 주는 것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혹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경술국지 때와 다른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당시에 1910년에는 사실 이것이 이제 한일 합방 이전에 이미 이제 을사늑약 이래로부터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1894년에 그 청일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일본이 거의 이제 한국의 이 조정을 거의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일정 흐름 속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의 사태는 이거 그야말로 급작스러운 일이잖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최근 1년 동안에 벌어진 일련의 이런 그 대일, 군력 외교 속에서 지금 벌어진 그야말로 급작스러운 난데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 점이 113년 전에 경설 국제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고, 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한국은 결코 지금 일본에 비해서 경제력에서 혹시 뭐 아주 대등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다른 많은 부분에서 거의 근접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인류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 규범에서 일본은 사실 보통 국가가 아직 아니에요. 네. 보편적인 규범에 충실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력은 아주 크지만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그 경제력에 맞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히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런 여론을 이끌고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인데 스스로가 그 같은 일본을 오히려 이끌어 나가야 될 한국의 이상인데 오히려 지금은 스스로 일본 밑으로 예속이 되려고 하는 네. 그런 점에서도 같은 국치이지만은 더욱더 이것이 치욕스러운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저는 우리가 그 윤석열 그 정부의 이제 대미, 그 대일, 굴욕, 외교를 이제 정당화하는 기제가 결국은 뭐 가치동맹이라고 하는 삼국은 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가치동맹이라고 하는 허울하에 숨겨진 이제 이 미국의 이제 민낯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 교수님 모시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르몽드의 기사인데 이 기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교수님? 제가 오늘 그 미국에 대한 이 그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사안마다 따로따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보다 미국이 어떤 성격의 나라인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를 그 관점을 확보한 다음에 미국의 행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민들레에 쭉 여러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미국은 첫 번째는 제국이다. 제국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두 번째는 미국은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사실상 분단 국가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제국과 분단의 요소 때문에 미국은 사실상 쇠퇴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국가다. 이런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미국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 아까 잠깐 보여드린 이 화면은 르몽드 얘기는 뭐냐면은 지난 4월에 그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네.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 아하. 즉 바살이 아니다 이거죠. 신하가 아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그 미국의 신하가 아니다. 유럽은 그런 얘기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독일 그 국방장관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발언이 적절치 못하다. 적절치 못하다. 달리 해석하면 우리 신하 맞는데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미국이 말하자면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을 사실상 주무르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경제력과 막강한 정치력을 가진 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 차원에서 미국의 이 패권주의에 대해서도 독일과 프랑스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나라는 워낙 또 깊은 그 앙숙의 인연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건 우리 민들레 칼럼인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나라다. 이거는 그 이제 미국이 제국이라는 걸 보여주는 네. 하나의 증표로서 얘기하는 건데 이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카터 대통령이 지난 2019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자문을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카터 대통령의 답변이 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겠는가? 내가 볼 때 중국은 79년 이래, 그러니까 이 개혁 개방조 취한 이래 중국은 사실은 한 번도 전쟁이라는 일을 벌인 적이 없다. 근데 미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전쟁만 해온 나라고 미국의 역사 240년, 50년 되는 역사 중에 전쟁을 안 한 나라, 크든 작든 간에 전쟁을 안 한 횟수는 고작 한
20여 년도 채 되지 않는다. 이게 16년으로 돼 있네요. 16년. 네. 그러니까 2009년, 19년으로 해서 16년. 242년이면 예. 미국이 건국 2019년 빼기 예. 242년, 1776년 76년 되는 거죠. 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 미국 역사, 긴 역사 중에 전쟁을 안 한 해는 다 합해봐야 16년밖에 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나라입니다. 이래가지고 네. 미국이 과연 세계의 지도자, 경제 정책의 지도자라는 것이 이제 카터 대통령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이 자유의 여신상에서 자유가 항상 또 평화의 국가, 정의의 상징하는 국가로 나라인 줄 생각하고 있지만 알았는데 실제는 네.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정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네, 역사가 그런 나라인 거죠. 역사적 16년밖에는 전쟁이 없던 해가 16년밖에 안 됐다. 예. 라고 카터 대통령이 자기 반성적인 차원에서 네. 얘기를 하는 거고. 키신저 장관도 사실 저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공전 공영을 추구한다 대체로.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칼럼은 또 역시 우리 김 교수님이 쓰신 건데요. 우크라이나 딜레마. 그렇죠. 이것도 이제 미국이 어떤 성격을 가진 나라인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도 우리 이 강진구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정의로운 나라다. 또 그런 보편적인 가치 추구하는 나라라고 하는 그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미국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즉 미국이 주장하는 정책, 미국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 이런 것에 따라오는 애들에만 적용되는 어떤 기준인 것이고 미국을 따라오지 않는 미국이 볼 때 반미에 서 있는 무슨 뭐 러시아나 중국이다 또는 테러 조직이다 또는 공산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다 이슬람 같은 종교는 사실은 미국이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정의 에 적용 불가능한 상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미국의 원하는 가치와 미국이 내세우는 규칙에 따르도록 전쟁을 통해서라도 끌고 와야 된다는 게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시각인 것이죠. 네. 그런 것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사실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런 미국이 내세운 미국이 나름대로 정의를 추구하는 전쟁으로 그리고 러시아는 그 반대편 대척점이 그렇죠. 있고 그래서 우리 룬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생즉생 사즉사까지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정의를 지키는 가치 있는 싸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사실 그렇게 된 것도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체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저 먼 그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지적인 전쟁이고 시작은 미국의 패권과 소련의 패권이 부딪히면서 러시아의 패권이 부딪히면서 벌어지는 지정학적인 갈등의 일부인 건데 거기에 한국이 미국의 편을 들어서 미국의 휘하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개입되어 있는 그 러시아와 사실은 속을 지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이 제국주의로서의 미국의 이제 그 면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미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분단 국가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셨잖아요. 사실은 네. 그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미국이 뭐 거대한 대륙적인 스케일을 가진 어떤 그 자유와 무슨 뭐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보편적인 가치 어떤 규범을 제공하는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미국 사회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분열과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게 이제 그런 표현을 제가 분단 국가라고 한 건데 저희들이 그래도 썼듯이 첫 번째는 인종 간의 분단, 백인과 흑인. 그다음 지역 간의 분단, 북부와 남부. 지금부터 한 150, 170년, 160년 전쯤 되겠네요. 남북전쟁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그것은 남부와 북부의 우리나라와 똑같은 남북 간의 전쟁이었거든요. 그 상처가 지금도 그 갈등이 지금도 그 대립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식화되거나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런 의미에서 이 가장 두드러진 분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격차. 미국은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미국은 민주주의 모범 국가. 그러나 사실은 미국은 부자들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금권 정치, 즉 금권 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과도적 국가입니다. 네. 사실은 민주정이라기보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뭐 세계 1등의 압도적인 소득 또는 부의 불평등 체제의 국가이거든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럼 그것이 사실은 미국 사회를 가르는 여러 개의 분계선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이 분단 국가라는 거죠. 미국은 바깥에 시선을 돌려서 남을 가르칠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범 국가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슈퍼파워로서의 미국이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가장 모범적인 뭐 민주 국가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인종 간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역 간 뭐 대단한 그 내용을 앓고 있는 나라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회를 이제 이른바 이제 선진국, 후진국으로 나눌 때, 또 선진사회, 후진사회로 나눈다고 할 때, 미국 사회는 이제 미국을 항상 우리가 이제 선진국의 대명사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을 해보면은 또 미국 사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과연 이것이 정말 선진국인가 하는 거에 상당히 의문을 들게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선진적인 모습이 분명히 없지 않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있긴 하지만은 또 하지만 그만큼의 양면, 다른 면들이 또 그 이상으로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를 한마디로 해서 선진국이다, 선진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외형만을 보는 것이다. 그렇죠. 외형만을 보는 거죠. 또 미국이 분단사회라는 거를 우리와 아주 밀접한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게 사실은 미국에서 사회주의, 나아가서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렇죠. 입니다. 예. 그래서 뭐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도 출마했을 때 그 어떤 유권자가 당신 사회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그 사실은 미국은 어떻게 보면 한국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반공 국가예요. 반공 국가. 그것이 뭐 이 아주 우리가 흔히 막걸리 반공법이라고 하는 그런 무수한 에피소드들이 과거에 있었고 이 빨갱이들을 때려잡는 공안 몰이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았던 나라가 바로 미국인 거죠. 그런 명시적인 형태의 폭력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런 이념적인 붕괴에서는 미국 사회도 여전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미국은 이 분단 국가지요, 사실은. 미국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믿고 따르고 뭐 모범으로 생각하고 따라가야 될 나라가 아니고 아니 그냥 보통 국가의 하나라고 보통 국가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로.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참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된 나라 이렇게 미국 사람인데요, 우리 학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 다룰 게 이제 우리가 슈퍼파워로서의 그 미국에 대한 막연한 우리 이 선입관도 사실 한번 제고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미국은 하는데요. 사실은 뭐 세계 최강입니다. 사실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군사적으로 전 세계 최강이 틀림없지만 과연 그것이 명실상부한 최강인가 이런 건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쓴 칼럼 중에 이제 미군은 과연 세계 최강일까라는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2차 대전 이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뭐 아프간 전쟁 뭐 등등해서 커다란 이 5개의 전쟁에서 딱 한 번 이겼습니다. 나머지는 패했거나 사실은 이겼다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거의 무승부인 거죠. 한국 전쟁이 그런 가장 정확한 얘기죠. 그러면 딱 한 번 이긴 거는 이제 91년도 그 이라크가 이라크 쳐들어갔을 침공했을 때.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 뭐 오퍼레이션 데저트 스톰인가 뭐 이런 제목으로 사막의 폭. 그거 할 때 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미국은 정말 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인데 왜 전쟁에서 판판이 지는, 특히 베트남 전쟁은 뭐 말할 나위 없이 그런 것 왜 그렇게 벌어지는 거고,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미군의 모습은 최강이지만 하드웨어적으로는 굉장히 강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굉장히 약하다는 게 핵심적인 요소죠. 이를테면 상대를 잘 모른다.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에서도 CIA 그 당시에 60년대 초반에 CIA 현장동부는 미국이 개입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 미국에 개입한 이유는 소위 도미노 이론이었잖아요.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 동남아 일대 전체가 공산주의화가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CIA 현장 보고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호지민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자들의 통일 운동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무시하고 통킹망 사건을 조작한 다음에 베트남에 느닷없이 뛰어들어가가지고 철저하게 불명예스럽게 치욕적으로 패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미군이 힘은 셀지 모르지만 네. 현장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명분이 약한 것이고요. 또 이제 강대국의 오만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이 이제 현재 사정에 어둡게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뭐 병사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합니다. 이 전쟁이 반드시 필요한 전쟁인가에 대한 미군 병사들의 스스로의 그렇죠. 예, 네. 그 정당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네. 자, 이제 미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인종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남과 북으로 그리고 정치, 과두정 그리고 경제의 빈부격차 이런 내부 엄청난 모순점을 안고 있는 미국이 오바마라고 하는 이제 흑인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써 이 내부의 이 분단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국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죠. 기대를 그렇죠.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상 이제 오바마 실험은 우리의 기대에 빗나갔습니다. 우리. 그렇죠. 제가 그때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네. 내 생전에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당선될 당시에 그랬던 거죠. 그랬던 거 2008년 네. 11월이죠. 그리고 그 선거가 있던 그 다음 그날 그 주간에 이제 미니애폴리스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공연을 했는데 그 딜런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드디어 미국이 조금씩 달라지는가 보다. 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연 중에 이제 관객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전하면서. 근데 그 앞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오바마는 60년대 일테면 반전 평화 운동이 기수였잖아요. 네. 기수 중에 문화 운동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60년대가 처절하게 패배로 마무리되면서 본인은 늘 굉장한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았다고 해요. 그래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 바로 앞에. 네, 밥 딜런이요. 네, 밥 딜런이. 그러고 나서 그런데 이제 미국은 드디어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그때 오바마 후보에 대한 지지 열기는 뭐 이 후보자 신분으로 중동과 그 유럽을 순방했었는데 베를린에서 이 광장에서 연설은 무려 20만 명이 그렇죠. 구름처럼 모였던 후보자인데. 왜냐하면 이제 미래의 그때 한참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이 유럽의 피로하고 뭐 짜증나고 분노에 쌓였을 때 신선한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사실 오바마는 반 이라크 전쟁 티켓으로 대통령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당선되고 나서 물론 뭐 한 4년 후에 철수는 했지만 그다지 그렇게 매력적인 또는 개혁적인 본인의 약속을 시행하지 못했거든요. 네, 저도 이게 이제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될 당시에 제가 미국에서 연수를 하다가 그 회사의 이제 그 지시로 그 당선 직후쯤 당선 축하 연설, 빅토리 세레모니라고 얘기하죠. 시카고에서 시카고 출신 상원의원이니까 그래서 시카고에서 그 오바마 이제 연설을 이제 듣기 위해서 구름처럼 모여든 군중들 상대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목발을 짚군 그 흑인 그 한 분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이 감격스러운 광경을 보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한 단어를 얘기하라고 했더니 머릿속에 쫙 하더니 브라더후드. 브라더후드. 예, 형제애를 단어를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흑인들 입장에서는 오바마가 대통령에 그 당선되리라고는 본인들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아마 백인들 중에 상당수도 오바마를 투표하고 그런 양심적인 디모크라틱에 대해서 이제 형제를 느낀다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 뒤에 이제 오바마 그러니까 대통령 한 명으로서는 이제 그렇죠. 미국 내부의 그런 분열과 예. 격차를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화당은 뭐 철저하게 뭐 오바마에 대한 반대 노선으로 일관했고요. 그 오바마의 한계와 실패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미국의 한계와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상당히 이제 오바마에게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기대를 했고 마치 이제 우리 한국의 대통령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많은 어떤 그런 희망을 가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단순하자면은 오바마의 최대 업적은 대통령 당선이었다. 유감스럽게도 당선 이후에 그 후에 그만큼의 기대와 바란 만큼의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지 못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네. 그렇죠. 자, 본인의 한계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사실은 뭐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글쎄 뭐 그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모습으로 봐서는 본인을 봐서는 트럼프를 불러오는데 뭐 책임이 있다. 그렇죠. 얘기할 정도로. 자, 그리고 미국 사회가 얼마나 경제적인 격차가 심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래프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프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이제 제국이고 분단 국가고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일종의 이 쇠락하는 슈퍼파워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바로 미국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빈부격차의 문제인데요. 더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워렌 버핏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투자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세 사람의 부를 합하면 미국 사회 전체 하위 50%의 재산을 다 합해도 이 세 사람의 재산에 미치지 못하는 세계 최고의 빈부 격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다는 거예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한국보다 오히려 더 한국도 뭐 빈부격차가 심한 그런 문제를 우리 경험하고 있지만 이 상위 그다음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 한국의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부가 대략 9%쯤 되잖아요. 미국은 상위 10%의 재산이 77%예요. 엄청난 그 부의 불평등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 또 포함해서 이런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 또는 국제적인 신뢰의 추락의 문제 이런 것을 다 합해서 미국이 사실은 붕괴로 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그 화면을 보시면 제가 그 지난 6월 달에 오른 그 아틀란틱이라는 일반 교양 저널입니다. 아틀란틱이라는 잡지인데 월간지 내지는 주간지 여러 형식으로 온라인판으로도 나오지만 거기에 6월 달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 Toward Collapse로 되어 있습니다. 디클라인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붕괴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미국 사회의 이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신뢰 추락 실력의 추락 이런 것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제 그 자본주의의 화가 초래할 그 위험성들을 그냥 미국은 그대로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룬 정부에서는 이제 미국 모델을 그냥 맹목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 이제 김평호 교수님이 쓰신 책을 제가 이제 이걸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보수에서 극으로 미국의 보수가 이렇게 극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한 책인데 이 이제 책의 서문에 우리 김평호 교수님이 이렇게 쓴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미국을 얘기하는가, 왜 미국 정치를 얘기하는가, 미국 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걸 이제 설명한 대목인데요. 미국의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한국과 이어진다. 그만큼 서로 얽혀 있다. 미국을 읽는 것은 따라서 한 다리 건너 한국을 바라다보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보수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를 하는데 하나의 어떤 발판이 되는 것이고 또 사실 지금의 미국의 현재가 한국의 미래인 거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그렇게 또 볼 수 있지. 이제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왜 그 토크빌이 미국을 방문하고 19세기 1830년대였죠.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 사회에 대해서 그야말로 극찬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이런 그 가능성, 밝은 면에 대해서 일한데,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상당한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락할 위험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가 갖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미국의 보수, 미국의 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나쁜 면이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그렇죠. 그게 점점 그렇죠. 일종의 악순환적인 심화되고 걸 갖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점이 또 역시 한국에서도 그렇죠. 한국의 보수, 한국의 이런 정치, 한국 사회가 상당히 미국의 나쁜 면 쪽으로 많이 닮아가는 그런 서로 겹치는 현상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미국의 정치가 아까 그 제 책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이 보수 이를테면 미국의 보수가 건강했던 것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60년대 가장 미국 사회가 이룩한 커다란 성과는 흑인 민권 운동과 관련한 두 가지 법안이거든요. 하나는 참정권, 하나는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그 표에 그 법안에 찬성한 사람은 공화당 비율이 더 높습니다. 민주당보다 오히려. 그럴 만큼 이를테면 적어도 민주주의에서 어떤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사회를 위해서 건강한 것인가에 대한 적어도 합의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줬던 거죠. 근데 그것이 70년대, 80년대 레이건 시대 지나면서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세 체제가 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자리 잡게 되면서 자본의 전체주의가 시작되기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정치의 추락을 가져온 결정적인 요건이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 신보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해체시키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미국의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역대 보면 이제 그 민주당 그 출신의 대통령이 들었으면 뭔가 한반도에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거꾸로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들어서면 이제 한반도 이 남북 이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우려들을 했는데 실제로 뭐 오바마가 대통령을 할 때는 무슨 전략적인 뭐 인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예, 남북 관계가 더 경색 국면으로 갔고 오히려 트럼프 때 또 한반도 극적인 화해 분위기가 감돌다가 지금 이제 바이든이 민주당 출신이라죠. 바이든 이름 보이는 행보는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기대했던 많은 분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국제 관계에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죠. 네. 그 최근에 이제 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그래서 이 한 장의 사진이 이제 많은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 사실 미국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한 장의 사진인 거지요. 네. 너희 아까도 저희 이 모두의 밭살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두 명의 밭살을 거느린 명주께서 그렇죠. 이런 사진이거든요. 그렇죠. 두목이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이게 중간 보수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죠. 왼편에는 그 두목과 중간 보수를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한국의 어느 대통령의 모습이고요. 이 제목에 이제 우리 이유 에디터께서 쓰신 저 제목에 나오는 금고화라고 하는 표현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서유기에 삼장법사가 그 손오공의 머리에 씌우는 그 새로 된 그 태이죠. 그게 금고화라고 저도 뒤늦게서 그걸 알게 됐는데 올가미 같은 거고. 올가미죠. 그렇죠. 그리고 올가미기도 하고 이것은 뭔가 주체적인 어떤 자기 행동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뭔가 그 주인의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뭔가를 할 때는 바로 징벌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 동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동맹이 아니라 뭐 저는 뭐 그래서 종맹이다. 종맹이라고 보고 싶고요. 또 동맹을 거꾸로 해서 맹동이다. 맹목적인 동맹의 추구.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이거를 말하면 한미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잘못된 말이죠. 예, 미일한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미일과 한국, 미일과 그 밑에 한국.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사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내세워서 러시아와 벌이는 대리 전쟁이라는 것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국제정치학자들의 평가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대입하면은
한국과 일본을 앞세워서 중국과 대리전을 벌이려는 미국. 그런 그림과 똑같이 오버랩됩니다. 그런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대단히. 예, 그래 지금 뭐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우리 대통령실이나 국힘당에서는 뭐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아주 역사적인 회담이었다라고 자평을 하고 미국 내에서도 뭐 그 바이든이 꿈꾸는 이제 뭐 외교가 실현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결국은 한국 정부를 대미 대중 대러 이 전쟁에 이제 최전선으로 내몬 거죠. 그렇죠. 그 전에 브레진스키라는 그 유명한 그 미국의 뭐 외교 고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은 미국의 보호령이고 한국은 저 미국의 아웃포스트, 즉 변경의 초소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확하게 그 위치로 지금 그렇게 쉽게 세울 수 없었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그거를 뭐 협정과 원칙과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질서를 만든. 근데 이제 그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뭐 지적했듯이 이 기시다 총리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적인 지지 기반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오래 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그 외국의 평론가들이 꽤 있습니다. 어쨌든 그 미일 군사 그 안보 협력에 사실상 우리는 그 하위 파트너로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위치를 이제 정확한 게 이제 자리매김한 회담인데 그런 차원에서 요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어깨를 나란히 한 미일 그리고 그 옆으로 그냥 부러운 듯 바라보는 룬 대통령 이게 지금 현재 한미일 3국의 그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씁쓸한 사진이죠. 그렇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 그래서 우리 이래경 우리 선생님이 또 민들레의 시대 정신을 읽고 미래 비전을 세우는 정치를 하자라는 칼럼을 보내오셨네요. 최근에 이런 한반도 주변 또 한국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정말 지금 한국이 이럴 때냐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에서 방향을 한국이 나가야 되는지를 아주 뭐 통탄 그런 뭐 비통한 심정으로 장문의 글을 보내오셨는데 지금 한국이 따라야 될 시대 정신이 뭐고 도대체 미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정치라고 하는 건 시대의 정신을 읽어내고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일이 바로 정치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의 중요한 것은 주춤해 있는 북방 정책을 다시 강화하고 붕괴 위기에 처한 신남방 정책을 살려내서 인도와 아세안을 품고 유라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미주 대륙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의 정치인은 무지함을 넘어선 뭐 좀비 수준의 윤석열 정권의 정치 외교 행보는 목매에 빠져 망국지경의 함정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중단시켜야 할 시점이다. 네. 답답한 일이죠. 사실은 이걸 아주 그 주류 매체식으로 표현하자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 위주의 외교를 펼쳐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글의 핵심 요지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의 전략과 가치가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아마 지금 그 뭐 국힘당이나 민주당을 포함하여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있겠지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외교부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뭐 외교관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마 어디론가 깊이 숨어 있겠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마 1970년대에 우리 이영희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뭐 우상과 이성 전환시대의 논리 뭐 이런 그런 글을 쓰던 시대로 다시 회귀해 간 것 같, 거꾸로 간 것 같죠.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광고 말씀 전하고 남은 소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 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요.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여기서 뭐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빵준서 찹쌀떡입니다. 견과류가 가득한 수제 찹쌀떡, 빵준서 찹쌀떡이죠. 11대 제과 명장 박준서 명장의 28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된 레시피입니다. 다시 한번 제과 명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까요? 네. 제과 제빵 전문가에는 총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능사이고 그 위가 기능장, 그리고 가장 높은 최고의 권위가 바로 명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장에서 명장으로 선발되는 것은 그만큼 1,000여 명의 기능장이 있지만은 명장은 단 15명 이런 정도로 아주 어려운 그런 전문가의 권위인 것이죠. 명장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지금 이제 한참 을지 훈련이 실시되고 있죠. 예. 고구려의 명장은 을지문덕 장군, 제과 제빵의 명장은 박준서 명장이죠. 네. 그럼 같이 좀 나갈 것 같은 으깨지 않은 상태로 듬뿍 넣었습니다. 설탕은 적게 넣어서 달지 않은 팥소에 호두, 마카다미아, 맛밤을 섞어 네. 고급스러운 고소함이 아주 이 견과류가 입안에서 합니다. 톡톡 씹히는 게 이 빵준서 그럼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찹쌀떡에. 예. 예, 가격 정보인데요. 이 빵준서 찹쌀떡 3박스, 6개짜리, 한 박스는 6개짜리인데 3박스가 33,500원, 정가가 52,500원인데 36% 할인된 가격입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저도 사실은 저 더 탐사몰에서 몇 번 우리 저 강진구 앵커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쇼핑이 후원이다. 그래서 저도 물건을 종종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 값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좀 비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스가 어쩌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6개, 이게 6개짜리 한 박스인데, 3박스에 33,500원이니까 아마 이제 한 박스당 한 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네. 원래 가격은 52,500원이니까 네. 36% 알겠습니다. 할인된 가격이죠. 사실은 제가 떡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네. 빵준서 찹쌀떡은 지나치게 달지 않으면서 굉장히 담백합니다. 김 교수님 이 떡을 한번 떡하니 드셔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주변의 분들에게 열심히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광고 여기서 이제 마치고 다음 순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민언론 더 탐사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두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스태프들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더 탐사 구독과 함께 슈퍼챗 후원도 아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우리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 네. 예, 그 뒤로도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재 에디터가 이동관은 이 뭐 장관으로서의 청문회 이전에 그 한 사람의 공민으로서 의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칼럼을 쓰셨습니다. 네. 그 고위 공직자, 이제 공인 이전에 한 사람이 보통 평범한 시민으로서도 어떤 거기에 갖춰야 되는 덕목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햄릿이라고 했는데 햄릿이 되고 싶은 햄릿이라면 이제 뭔가 고뇌하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햄릿은 뭐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이동관 후보자나 그때 보였던 모습을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더 정확하게는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가 불리한 것인가 이런 고뇌를 정말 철저하게 보여줬다. 그래서 이건 사실 뭐 그 청문회는 제가 보기에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한 사유를 찾기 위한 청문회라기보다는 단 하나라도 혹시 방통위원장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를 찾아보려고 했던 그런 청문회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단 하나라도 찾으려고 한 시도가 성공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죠. 네. 그 저는 이런 그 보수 정권에서 인물과 관련해서 늘 그 동일한 성격과 그 내용의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과연 사람으로서 상식과 뭐 이런 것을 상식과 윤리에 갖춘 사람들인가 이런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면모를 보지 못했거든요. 왜 그런가 도대체 네. 그런 걸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네. 보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득권 체제의 유지와 말 그대로 보수의 포인트가 맞춰 있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기존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기르고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그런 쪽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의 권력 구조, 자본의 권력 구조든 정치적인 권력 구조든 지금의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네. 그런 시스템 속에 매몰돼서 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동관 같은 인간형 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제 이른바 한국 보수의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라고 할 때 사실 그건 보호가 이제 지킬 보잖아요. 그 수는 이제 수리할 수, 계속 뭘 고쳐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보수는 사실 그 사회를 지키는 것이죠. 사회를.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진보와 보수의 구분은 크지 않습니다. 진보 속에 보수가 있고 보수 안에 진보가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도 사실은 일정 부분은 보수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 보수가 갖고 있는 문제는 이거 진짜 보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수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사회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보수가 아닌 것이 돼버리죠. 이것이 이제 한국 보수 일반적인 보수로 하고 불리는 사실은 보수가 아닌 뭐 극우 내지는 뭐 수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집단의 성격인데, 그런데 이제 이동관 씨는 사실 그런 점에서도 지금까지 이른바 보수로 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어떤 그야말로 절정이 아닌가, 거의 뭐 완결판적인 네. 그런 정도의 면모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일반 그 시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명백한 이제 공직 부적격자인데 이 룬 정권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한 그렇죠. 방통위원장 후보라고 하는 걸 본인이 입증해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것을 이제 더할 수 없는 최적격이죠. 네, 그 학폭도 그렇고 그 언론 장악 문건도 그렇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를 해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뻔뻔함. 그렇죠. 이게 흔들리지 않는 뻔뻔함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장관 그렇죠. 후보자로서 가장 제1의 덕목이죠. 덕목이죠. 예, 그걸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우리 뭐 이동관 후보자는 장관 이전에 이 국민으로서의 상식과 양식에 대한 청문회가 있어야 마땅했다라고 하는 예, 이명재 에디터의 지적, 예, 좀 뼈아프게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우리 민들레 주간 뉴스에서도 이동관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동관 방통위장 체제가 아마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결국 이제 채택이 안 됐고요. 네. 그렇다면 남은 것은 10일 정도. 그리고 이제 임명권자의 최종 제거가 남은 셈인데 그 시기는 아마 9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9월 초 이후에 이동관 방통위장 체제가 이제 개막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정말 상상 이상의 일들이 이제 벌어지겠죠. 이제 그 중에 5가지 정도로 꼽아봤는데, 그렇다면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일부가 있죠. 이제 공영방송의 관영화, 관영화이죠. 관영화. 그리고 이제 많은 또 이제 그 안에 많은 대대적인 어떤 그 숙청 작업이 벌어질 것이고 김평호 교수님이야말로 이제 바로 그 생생하게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기자들이 지난 이명박 정부 때처럼 해고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아마 이제 보도 지침이 심판 보도 지침이죠. 그 악명 높았던 80년대 50대 전두환 군사 정권 때의 그 보도 지침. 기사 하나를 간섭을 하고 기사 하나를 크기까지, 이치까지, 배치까지, 사진의 어떤 그 내용까지도 매일매일 이렇게 하달되어 왔죠. 그 청와대, 문광부로부터. 아마 이것이 부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80년대 보도 지침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봐요. 그때는 권력에서 내려보낸 보도 지침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방송사 내부에서 앞으로 개편될 방송사의 경영진과 간부들에 의해서 자발적인 보도 지침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점이 보도 지침이 과거의 보도 지침과는 다른 것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동관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그 인간형, 이동관으로 이렇게 요약된 인간형이 있잖아요. 이런 인간형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하나의 어떤 성공 신화를 쓰는 모습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제 봐야 되고, 그것이 또 한편에서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하나의 어떤 성공의 모델처럼 저렇게 해도 참 많은 걸 누리고 살 수 있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교육 아닌 교육. 이것이 저는 사실은 가장 큰 해악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거기에다 뭐 굳이 이제 첨언하자면 아마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거든? 그럼 니들이 어떡할 건데? 소송 걸어? 소송 걸어봐. 이럴 것 같거든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금도와 같은 것인데, 사실 미국에서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제기한 선거 부정, 그것 때문이 아니고 미국에서 벌어지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간의 파벌 싸움, 파당적인 싸움. 그래서 양측 모두 관용과 합의 또는 절제, 이런 덕목이 사라진 것, 그 민주적인 덕목이 사라진 것을 가장 우려스러운 어떤 붕괴의 조짐이라고 보거든요. 아마 이런 인사들을 할 때 가지는 그런 태도, 그래 니들이 어떨 건데 하는 태도가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이제 권력이라고 얘기한 건 권력이 아니고 이제 점점 더 이제 폭력에 가까워져 가고 있고, 모든 민주주의를 지탱했던 국가의 기본 시스템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씩 사법부에서 그 이런 무도한 이 권력의 폭력화에 대해서 이제 지동을 거는 역할을.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 이 사법부마저 그래서 그 장악을 하려고 하는 좀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다. 우리 전지훈 편집위원회 칼럼입니다. 그 언론 장악뿐만 아니라 지금 사법 장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제 그제였던가요? 그 신임 대법원장 지명이 된 사람이 나왔죠. 법조계 안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그냥 보수가 아니라 뭐 특히 꼴보수, 보수 중에 보수로 불리는. 게다가 지금 이제 영산에 있는 어떤 인물의 후배이죠. 대학 직계 후배이고 친분 관계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참 걱정되는 인선인데, 근데 이미 이제 그 전에 대법관 2명이 아주 보수 성향의 인사들로, 게다가 많은 어떤 그 뭐랄까 이제 부조리의 어떤 이런 그 혐의가 있는, 예를 들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로펌에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5년간 자문료로 7건의 자문을 해줬는데 무려 18억 원을 받은 거예요. 7건의 자문을 자문해주고,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지금 대법관 이미 지금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끝이 아니고 대법원장도 그렇지만은 그 윤석열 정권하에서 대법관 14명 중에 13명이 바뀌어요. 13명이.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9명 전원이 바뀌고, 지금 이렇게 그 사법부의 그냥 뭐 대대적인 지휘부의 그 교체, 이것을 그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이런 언론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법부의 그 진보 편향이 된 사법부를 주류를 교체해서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 김평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트럼프 하에서의 그 대법원의 그렇죠. 네. 그야말로 대대적인 그 구성의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극우가 6명이고 네. 일테면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 3사람. 네. 그래서 미국의 대법원이 가장 극우적인 사실상의 극우 정치 조직화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지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법부가 이렇게 그 극우의 편향으로 채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이제 룬 대통령, 지금 이제 심판을 생각하고 있는데 룬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이분들이 결국 그렇죠. 우리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될 이제 사법부를 계속해서 이분들이 장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 심각성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이 전지훈 네. 우리 편집위원회 이제 칼럼에서 지적했던 요 화면에 나오는 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걸로 이제 실형 선고를 받은 정진석 네. 의원에 대한 판결을 냈던 그 판사에 대해서 그 정말 예전에 고3 시절 글까지 네. 들춰가면서 아주 맹폭을 했죠. 국힘당에서. 네. 국힘당 또 일부 언론에서 네, 이게 예전에 그 룬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작성했던 판사 사찰 문건, 그거를 뭔가 연상을 좀 시켜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 작성해뒀던 뭐 판사 사찰 문건들이 이렇게 조선일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방출을 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마녀사냥을 당하면은 사실은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 이제 위축될 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일찍이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민들이 또 여기 이제 상당한 이제 응원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2명의 판사가 바뀌었죠. 그 송인권 판사, 김일희 판사가 네. 결국 이제 교체가 됐는데 그 과정이 또 석연치 않았던 것처럼 이 같은 이른바 이제 만원사냥 또 언론에 의한 파상 공세에 이거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 참 재밌는 기사인데요. 이렇게 연이은 악재도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끄떡이 없을까? 왜?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인호 네. 여론조사 전문가인데 민들레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아직도 지지율이 30%대 중반, 또 심지어는 또 오르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에 도대체 오를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인호 이 씨의 선생의 이제 분석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국가 위기 때는 상승하는 어떤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이런 상황에 국가 위기인가에 대해서 또 이제 의아하죠. 정권의 위기인 거죠. 정권의 위기. 그렇죠. 민주당 리스크 덕이 아니냐 이런 뭐 분석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여름철 휴가철에는 야권 지지층은 대체로 휴가를 많이 떠나서 뭐 무응답 일은 없다. 하나하나가 다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확실하게 이런 이유들이. 근데 거긴 저도 몇 번 그 여론조사 그 전화가 걸려오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끊어버려요. 그냥 끝까지 응답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응하고 싶지가 않죠, 사실. 근데 아무튼 이제 전인호 선생의 이 필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제 조사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는데 아무튼 한국의 여론조사는 참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전인호 이 전문가가 보기에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어떤 조사 방식이 정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른바 이제 그 사회 지지층,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사회 지지층은 선거일이 다가오면 올수록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결정하고 드러내는 경향이 강해진다. 그래서 이떤 이론조사의 그런 성격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예. 글쎄 뭐 여전히 좀 답답한 마음은 완전히 가시기 힘들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우리 민들레를 통해서 많이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숫자로 뭐 일희일비 하는 것은 그렇죠. 올바른 태도는 잠시 네. 그래픽을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김건희일과 양평당 논란이 일었을 때 39.1%였다가 네. 그러니까 저 양평 게이트를 기점으로 이제 지지율이 좀 추락을 했던 거죠. 네. 윤 대통령이 그 사이에 이제 나토 회의도 참석하고 우크라도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치다가 외과 장모가 구속됐을 때는 다 거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러게요. 잼버리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래도 별 변동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시죠, 사실. 근데 원래 사실은 이 국힘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은 우리가 원래부터 한 30%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항상 있는 것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미 상식화된 숫자인 그렇죠. 듯하긴 네, 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30%대에서의 지지율의 그 등락은 사실 제가 보기엔 뭐 큰 큰 의미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40%대, 꾸준히 낮은 40%대거든요. 네. 그걸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낮은 지지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순전히 숫자로만 보면 그거보다 한 5% 정도 낮은 수치라서 미국 같으면 이 경고등을 필 만한 수치이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숫자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거로 생각이 돼요.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칼럼은 우리 지성용 신부님. 네.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를 비판하기 이전에 내 안의 윤석열과 김건희를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판하기 이전이기도 하고 또 비판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어떤 윤석열, 우리 안에 김건희는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천주교 신부님답게 나타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떤 자기 반성적인 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비판의 대전제는 항상 자기 반성이잖아요. 자기 점검이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를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지만 또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나의 큰 탓이라고 반성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는 전열을 가다듬고 모두 함께 뚫고 나가자.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이런 좀 그 의지를 다잡고 같이 좀 더욱더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자 하는 일종의 응원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 신부님이 얘기한 내 안의 윤석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오직 자기 말만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남을 존중하지 않고 나의 입지양만 강변하는 것을 이제 내 안의 윤석열이라고 표현하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안의 김건희는 희생한답시고 거치장과 꾸미기에 여념이 없이 표리부동하게 살고 있는 삶을 이제 우리 안에 김건희, 그래서 사적인 욕심과 탐욕이 가득 간 채 이제 표리부동한 삶을 산다. 자신의 거치장과 꾸미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내 안의 윤석열과 김건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진정한 한 사람의 온전한 시민으로서,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서 이 어려운 시대에 오름을 꿇고 함께 건너가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왜 그 전에 신학자인 리버 선생께서도 도덕적 인간이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참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가진 어떤 비극적인 운명의 한 단면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누구에게나 이런 질문들은 크게 와닿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쭉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이런 질문을 들으면 그거는 네가 좀 물어봐라. 그럼 네가 나한테 답을 다오. 그럴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우리들은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늘 반성하는 사람들은 사실 또 더욱더 이렇게 이런 글을 보고 반성을 하게 되죠. 네, 하지만 애초부터 반성의 태도, 반성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얘기가 남의 얘기가 돼버리죠. 이제 그것이 사실 이게 딜레마이긴 합니다. 네. 그 왜 그리스 희극의 가장 큰 이 주제는 사실은 오만은 죄업을 낳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 휴브리스가 가져오는 인간의 개인적인 파멸, 국가적인 사회적인 파멸 그것을 늘 경고하는 게 그리스 희극의 뭐 가장 큰 주제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지금까지 쭉 네. 내려오는 그렇죠. 인간사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도덕적인 질문인 거죠. 그런 질문을 이제 한번 네. 던져야 된다는 건데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늘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은 늘 소수자이고 억압받는 사람들이고. 네. 네, 우리 뭐 지신부님의 이제 칼럼이 오늘 이제 마지막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마무리한 그 말씀인데 그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제 늘 우리는 반성을 하고 살아가고 그런데 그들은 그런 반성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이제 뭔가 문득 이제 화가 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죠.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막아내지 못하고 윤석열이 지금 캠프 데이비드 가서 그 일방적인 퍼주기 외교 그리고 한반도에 한미일 뭐 군사동맹 강화라고 하는 이유로 더 전쟁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고 올드보이 이동관 후보자의 우리가 귀환도 막지를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그 국민들의 그 반대에도 아랑곳 없이 윤석열 정권이 밀어붙이고 이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그래서 점점 더 시민들의 패배의식, 무력감들을 더 주입시키고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린 안에 윤석열과 김건희도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혹시 패배의식이나 무력감들 이런 것들을 더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어서 반가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